민영이가 왜 우는데요? 엄마가 뭐라고 한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격앙된 목소리였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붉은 갈비찜 국물이 마룻바닥을 적시고 있었죠. 민영은 도연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있었는데 어깨가 들썩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40년을 키운 아들이 나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 눈물을 믿고 어머니인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도연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뺨이 화끈거렸고 귀가 먹먹해졌어요. 내가 낳은 아들이 40년을 키운 그 아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은빛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이 큰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죠. 차가운 방바닥에서 몸을 일으키자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벌써 60을 넘긴 이 몸,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찬물로 대충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배추 절이는 김치 국물이 온몸에 밴지 오래였죠. 아무리 빨아도 냄새는 빠지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게 명이 바로 나였습니다. 공장까지는 걸어서 30분이었어요.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손가락이 곱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명희 씨, 오늘도 일찍 왔네. 공장 입구에서 만난 동료가 인사했습니다. 그녀도 나처럼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잠이 안 와서요. 일찍 와서 준비하면 편하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난방비가 아까워서였어요. 공장이 집보다 따뜻했거든요. 작업장에 들어서자 어제 절여놓은 배추들이 소금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배추를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죠. 팔뚝에 힘이 들어가면서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하루에 수백 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포장해야 했어요. 엄마, 문득 어린 도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살에 낳은 아들, 이제는 40이 넘은 어른이 됐죠. 초등학교 때였나요? 공장 앞에서 나를 기다리다 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추운 겨울날 빨갛게 엉코를 훌쩍이며 엄마 언제 끝나? 하고 묻던 그 아이. 배추를 절이면서도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몸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소금물이 장갑 틈새로 스며들어 손가락 사이가 따가웠습니다. 겨울엔 손이 트고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 학비, 월세, 병원비, 공과금. 매달 나가야 할 돈이 산더미였으니까요. 여보세요? 김치 50포기 주문이요.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바빠지겠구나 싶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반찬 배달도 나가야 했어요. 동네 슈퍼, 학교 급식소, 단골집들을 돌면서 김치와 반찬을 배달하는 일.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는 큰 대야 앞에 섰어요.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을 섞어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손목까지 튀어올랐죠. 이 냄새, 이 색깔이 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도연아, 엄마 여기 있다. 또다시 환청이 들렸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며느리 민영이는 활발하고 싹싹해 보였죠. 어머님, 이제 고생 끝이에요라고 말하던 그 입술이 예뻐 보였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양념을 발랐어요. 잎사귀 사이사이에 빨간 양념을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게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남편 없이 혼자 아이 키우고 김치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구나. 작업복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보니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민영이랑 집에 갈게요. 짧은 문자였죠. 답장을 하려다 말았어요. 어차피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만날 테니까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할당량을 채워야 했으니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아침이 되겠죠. 그러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일상. 하지만 오늘 저녁엔 아들 내외가 온다니 갈비찜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민영이가 갈비찜을 좋아했거든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가족이 모이는 게 어디냐 싶었죠. 비록 고단한 삶이지만 아들이 잘 커졌고 좋은 며느리도 들였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금 편해지겠지.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오늘 저녁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할 거라는 걸, 가리고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죠. 평일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갈비찜간을 보다가 앞치마를 두른 채 마중을 나갔어요. 도연과 민영이 나란히 서 있었죠. 민영은 두 손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마치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 같았거든요. 도연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피곤한 한숨을 내쉬었죠. 회사에서 야근이 많았던 모양이었어요. 리모컨을 들어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위기 얘기가 흘러나왔죠. 민영이 바로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내려놓고는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싱크대에 있던 시금치를 보더니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알아서 도우려는 모습이었죠. 부지런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제가 도울게요.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거실에 도연이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갈비찜 냄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갈비를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무와 당근을 큼직하게 썰어 넣었죠. 간장 양념이 속까지 배도록 은근한 불에서 3시간이나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민영이 시금치를 씻으면서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싱크대에서 가스레인지로, 찬장에서 냉장고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물건 하나하나를 가격표처럼 보는 것 같았죠.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 살림살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민영을 곁눈질로 봤어요. 그녀는 부지런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님, 이 집 관리 힘드시죠? 민영이 물었습니다. 무심한 듯 던진 질문이었지만 속마음이 뻔히 보였어요.
시금치를 데치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영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 구조를 살피고 평수를 가늠하고 베란다까지 확인했었어요. 그때는 신혼이라 집 구경이 신기한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의도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친정엄마도 이 집 참 부럽다 하시던데요. 민영이 덧붙였어요. 32평 아파트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부러워하는지. 하지만 민영의 친정은 월세살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 이 집이 탐날만 했을 겁니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으니까요. 고사리를 묻히면서 민영의 손놀림을 받습니다. 야무졌어요. 하지만 그 야무진 손이 탐욕스러워 보였죠.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손 같았습니다. 그 손으로 이 집도 내 재산도 다 주려고 하겠죠. 도연이 부엌 쪽을 힐끗 봤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돕는 모습이 흐뭇한가 봤어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 미소가 씁쓸했습니다. 아들은 아내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된장국을 끓이면서 민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재개발이 어떻고 집값이 어떻고 노후 대책이 어떻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떠보는 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언제쯤 물려줄 건지 알아보려는 속셈이었죠. 나물 3가지를 다 묻혔습니다.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깨소금을 뿌리고 참기름을 둘렀어요. 그릇에 담으면서도 민영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릇의 브랜드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돈으로 환산하는 눈이었죠. 갈비찜이 다 됐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도연이 코를 벌름거리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릴 때 모습 그대로였어요. 갈비찜 냄새를 맡으면 항상 그랬죠. 그런 아들이 예뻐 보였지만 그 옆에 민영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민영이 또 과장된 칭찬을 했어요. 도연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죠. 착한 며느리, 효도하는 며느리를 연기하는 거였습니다. 도연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내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니 흐뭇한가 봤습니다. 그 순진한 표정이 안쓰러웠어요. 속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아들이 불쌍했죠. 접시를 꺼내 식탁에 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영의 그 완벽한 효부 연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그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은 언제 드러날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시어머니의 미소였죠.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저는 계속 모른 척했습니다. 민영의 욕심도, 도연의 무지함도, 이 모든 불편한 진실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어요. 그게 현명한 어른의 처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식탁에 음식을 다 차렸습니다. 갈비찜을 가운데 놓고 나물 3가지를 둘러 놓았어요. 김치와 된장국까지 준비하니 제법 그럴듯한 상이 됐죠. 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갈비찜을 좋아했던 아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영은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물컵을 가져오고 숟가락 위치를 바로잡고 휴지를 챙기는 모습이 야무졌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어딘가 과했어요.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모든 동작이 계산되어 보였죠. 특히 도연이 보는 앞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갈비를 집었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고기가 뼈에서 쉽게 떨어졌어요. 입에 넣자 간장 양념이 깊게 배어 있었죠. 아침부터 정성 들여 만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도연도 한 입 먹더니 엄지를 치켜들었어요.
엄마, 진짜 맛있어. 짧은 칭찬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요. 민영이 된장국 냄비를 들고 일어났어요. 각자 국그릇에 뜨거운 국을 퍼 담기 시작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민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떨리는 척하는 것 같았어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요? 어머님 앞에서만 그래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먼저 변명부터 하는 거였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부엌으로 가서 갈비찜을 더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냄비를 들고 돌아서는데 민영이 따라왔어요. 접시를 더 가져온다면서요. 그런데 싱크대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접시를 들고 있는 손이 또 떨렸어요. 이번엔 더 과장되게 떨었죠. 조심해. 뜨거우니까. 걱정스러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영이 손을 헛디뎠습니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깨진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갈비찜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식탁보 끝자락까지 적셨습니다. 부엌 바닥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영이 넘어뜨린 접시 위치가 너무 계산적이었어요. 마치 일부러 가장 큰 소리가 나도록 가장 많이 엉망이 되도록 선택한 것 같았죠. 게다가 접시를 놓치는 순간의 손동작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실수였다면 잡으려고 했을 텐데 그냥 놓아버린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를. 민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도 준비된 것 같았어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고였거든요.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흘러내렸죠. 괜찮아. 다칠 데는 없고 걱정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민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님 앞에서만 제가 왜 이렇게 서툰 걸까요? 늘 제가 틀린 것 같다고 하시니까. 저 정말 잘하려고 한 건데. 도연이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바닥에 깨진 접시와 울고 있는 아내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일이야? 아니야, 괜찮아. 내가 치울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민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제가 실수했어요. 어머님이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잘못했어요. 그 말이 묘했습니다. 내가 조심하라고 해서 긴장한 것처럼 내가 압박을 준 것처럼 들렸거든요. 도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냥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민영이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크게, 더 서럽게 울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처럼 억울함이 폭발한 것처럼 연기했죠. 맨날 이래요. 제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언제 마음에 안 든다고 했다고.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만들어졌어요. 구박받는 며느리, 힘든 시집살이를 하는 여자의 이미지가 완성된 거였죠. 도연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눈빛이 나를 향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내 아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거짓 눈물에 속아서, 연출된 상황에 속아서 어머니인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왜 민영이를 힘들게 해요? 술을 조금 마신 탓인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화가 나서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설명하려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민영이 더 크게 울었고 도연은 아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걸. 민영이 완벽하게 연출한 이 자작극에 도연이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걸. 바닥에 쏟아진 갈비찜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국물이 하얀 바닥 타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마치 우리 가족 사이에 생긴 균열처럼,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간 것처럼 보였죠. 민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어깨에 얼굴을 묻은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봤어요. 승리의 미소였죠. 계획대로 됐다는 만족스러운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진 접시, 흘러내린 국물, 그리고 눈물 흘리는 아내. 그 장면이 그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분명 나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모습으로 보였겠죠. 엄마, 그럼 이게 다 뭐예요?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민영이 더 크게 흐느끼자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도연아, 오해야. 내가 그냥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또 그렇게 변명하시네요. 차갑게 끊어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았죠.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민영이 도연의 팔을 붙잡으며 흔들렸어요. 연약한 여자가 남편에게 의지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도연을 더 화나게 만들려고 일부러 떠는 거라는 걸요.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그럼 민영이가 왜 우는데요? 엄마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 정말이야. 거짓말 마세요. 민영이가 이렇게까지 울 이유가 없잖아요. 도연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엄마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적을 보는 눈이었죠. 바닥에 국물을 치우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휴지를 꺼내 닦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닦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도연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정한 손길이 아니었어요. 거칠게 잡아당기는 손이었죠. 민영이한테 사과하세요. 뭐라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민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거예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사과해야 해.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키가 큰 아들이 나를 내려다봤어요. 그 시선이 위압적이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엄마, 정말로 없다니까.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떨렸습니다. 민영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몸을 떨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도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코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사과하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싫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민영의 흐느낌도 잠시 멈췄죠. 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이 올라갔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짝! 날카로운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죠. 도연의 손바닥이 내 뺨을 때린 거였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키운 아들이 20살에 낳아서 40년을 키운 그 아들이 나를 때렸어요. 뺨을 쥔 손이 뜨거웠습니다.
화상을 입은 것처럼 따가웠어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절망이 덮쳐왔어요. 도연도 자기가 한 일에 놀란 것 같았어요. 손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민영은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 뒤에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승리했다는 표정이었죠. 오열 속에 숨긴 미소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멍하니, 그저 멍하니 바라봤어요. 충격과 절망, 배신감 속에서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붉은 국물이 흘러내려 있었어요. 젖은 앞치마가 무겁게 축 늘어져 있었죠. 도연의 붉어진 눈과 민영의 오열 소리만이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로 김이 피어올랐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호흡도 생각도 그저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꿈이기를, 악몽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뺨의 따가움이 이게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일상적인 소리들이 유독 크게 들렸죠. 바닥의 국물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고 김도 더 이상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손을 든 채 서 있었어요. 민영의 울음소리는 이제 더 작아졌지만 계속됐죠. 배고플 때마다 밥을 해주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던 그 아들. 그 아들의 손바닥이 내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뺨이 욱신거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아들에게 맞고도 참고 살아야 하나? 며느리의 거짓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나? 새벽 2시가 넘어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장롱이 보였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 장만해 준 거였는데 40년이 넘었지만 아직 튼튼했죠. 장롱문을 열자 낡은 이불과 계절 옷가지 사이로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박스였는데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거실 불을 켜고 바닥에 앉아 상자를 열었습니다. 곰팡이와 먼지가 섞인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상자 안에는 도연의 어린 시절이 들어 있었죠. 작은 빨간 자동차 장난감이 맨 위에 있었는데 바퀴가 하나 빠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3살 때 갖고 놀던 거였어요. 손에 쥐니 플라스틱이 낡아서 거칠었고 색도 많이 바래 있었죠. 하지만 만지고 있으니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면 도연이 이 차를 들고 달려오곤 했거든요. 엄마, 부릉부릉.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맑은 목소리가요. 지금의 도연은 그때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나를 때린 어른이 되어버렸죠. 만화책 조각도 있었는데 찢어진 페이지였습니다. 로봇 만화였는데 도연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던 거였어요. 돈이 없어서 새 책을 사주지 못했고 친구에게 빌려온 책을 너무 좋아해서 찢어졌던 거였죠. 미안해서 울던 도연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유치원 졸업 사진도 들어 있었어요. 네모난 사진이었는데 색이 바래서 누렇게 변해 있었죠. 사진 속 도연은 앞니가 빠진 채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도연의 얼굴을 따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도연아. 혼잣말이 나왔는데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나를 때리는 아들로 자란 게 미안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죠.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굶기지 않으려고, 춥지 않게 하려고, 공부시키려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잘못은 도연에게 있었고, 그리고 민영에게 있었죠. 상자를 다시 닫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더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이 상자와 함께 아들에 대한 미련도 묻어버리겠다고요. 외투를 걸치고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고 숨이 하얘졌어요. 집 앞 화단으로 가니 작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과학 숙제로 심은 나무였는데 싹이 나서 화단에 옮겨 심은 거였죠. 도연은 매일 물을 주며 나무가 자라는 게 신기해했어요. 이제 그 나무는 제법 커서 도연보다 더 컸습니다. 가지를 뻗어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창고에서 삽을 가져와 나무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얼어서 단단했고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힘을 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찍었죠.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면서 생각했어요. 도연은 이 나무를 기억할까요? 자기가 심은 나무라는 걸 알까요? 까맣게 잊었겠죠. 어린 시절도 엄마의 사랑도 함께했던 시간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구덩이가 파지자 상자를 구덩이에 넣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흙이 묻어도 상관없었죠. 어차피 묻힐 거니까요.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언이었어요. 도연과의 인연을 끊는 선언이었죠.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한 삽 상자 위에 흙을 부으니 상자가 점점 보이지 않았어요. 도연의 어린 시절이 흙 속으로 사라졌죠.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거든요. 대신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졌어요.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고,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흙을 다 덮고 발로 밟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여기 뭐가 묻혀 있는지 모를 겁니다. 도연도 모르겠죠. 자기 어린 시절이 이 나무 밑에 묻혀 있다는 걸요. 삽을 들고 집으로 들어와 손을 씻었습니다. 손톱 사이에 끼어 있던 흙을 비누로 문질러 닦아냈어요. 거울을 보니 뺨에 보랏빛 멍이 들어 있었죠. 멍을 만져보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내 인생을 되찾겠다고, 도연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그리고 민영의 거짓을 밝혀내겠다고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에 멍이 더 진해져 있었는데 보랏빛에서 검푸른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어서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울 게 없었으니까요. 억울함과 분노로 밤을 새웠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했어요.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내일은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며 집을 나섰죠. 낡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4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법무법인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버스에서 내려 스마트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법무법인, 변호사, 상속이라는 낯선 단어들을 입력했어요. 가장 가까운 법무법인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긴장되어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카운터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더니 눈빛에 잠깐 당혹스러움이 스쳤어요.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여직원이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대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10분쯤 지나서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은 변호사였는데 미소를 띠고 악수를 청했죠. 상담실로 안내받아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통장,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죠. 이건 제가 손으로 모은 겁니다. 40년 넘게 일해서 모은 거예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변호사가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뺨에 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고 아들은 그걸 믿고 저를 때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민영의 자작극, 도연의 오해, 뺨을 때린 순간까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힘드셨겠습니다. 짧은 위로였지만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믿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제 재산을 아들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자식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언을 남겨도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청구할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도연이 결국 내 재산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나 기관에 기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드님이 손댈 수 없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자세히 들었어요.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생전에 본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변호사가 법조문이 적힌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빼곡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 증여 재산의 범위, 공익기부의 효력까지요. 아파트를 팔아서 기부하시거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셔도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도연에게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드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아들이 나를 때린 순간 끝난 겁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해 줬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복잡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내 인생을 되찾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구나.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았으니까요. 법무법인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마을 장터 근처에 빈 점포가 하나 있었는데 유리창에 하얀 종이가 붙어 있었죠. 임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급히 내렸어요. 점포 앞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생각보다 넓었고 6평 정도는 될 것 같았죠. 햇빛이 잘 들어와서 밝았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임대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손으로 적은 글씨였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자.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김치와 반찬을 팔고 어려운 분들께 기부하는 작은 가게를 열자고요. 60이 넘었지만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포 앞에 서서 상상했습니다. 여기에 김치 냉장고를 놓고 저쪽에는 반찬 진열대를 두면 되겠구나. 입구 쪽에는 작은 테이블을 놓아서 손님들이 시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벽에는 오늘의 메뉴판을 걸고 창가에는 화분을 놓으면 예쁠 것 같았죠. 간판은 어떤 이름으로 달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가게 열 거예요? 돌아보니 동네 어르신이 서 계셨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는데 시장에 다녀오시는 길인 것 같았죠. 생각 중이에요. 김치랑 반찬을 만들어 어려운 분들께 기부하는 거예요. 어르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그거 좋지. 가게도 살고 어려운 분들도 돕고 우리가 단골 해줄 테니 꼭 시작해봐. 따뜻한 말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응원해준다는 게 큰 힘이 됐죠. 어르신이 지나가시고 다시 점포를 봤습니다. 이제 진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재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죠. 집에 돌아와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써온 장부였는데 손때가 묻어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펼쳐서 숫자들을 확인했죠. 통장 잔액, 아파트 시세, 땅 가격까지 하나하나 적어가며 계산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딱딱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6억 정도 나올 것 같았어요. 점포 임대료는 보증금 500에 월세 50이면 될 것 같았고 인테리어 비용은 1,000만 원 정도, 냉장고 구입비는 500만 원, 초기 재료비까지 합쳐서 계산해 봤습니다.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했어요. 종이에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보니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많지 않았지만 혼자 먹고 살기엔 충분했죠.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도연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는 겁니다. 나머지 돈은 변호사 말대로 기부하면 되겠죠.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장터를 함께 오가던 일요일 오후가 생각났어요. 어린 도연의 손을 잡고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던 순간 남편이 수박을 하나 사주던 날이 선명했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함께였습니다. 웃음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제는 혼자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짐이 생겼어요. 잘 살아야겠다고, 내 힘으로 일어서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갔습니다. 점포 앞을 다시 지나가는데 또 다른 어르신들이 보였어요. 아침장을 보러 가시는 길이었죠. 여기 가게 하신다며? 소문 들었어요. 네, 김치랑 반찬을 만들어 팔고 어려운 분들께 기부하는 가게요. 아이고, 참 훌륭한 생각이네. 잘 됐으면 좋겠네. 이 동네에 필요한 가게야.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됐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날 버렸지만 이웃들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연필을 들고 간판 이름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명의에 부엌이라고 적어봤는데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았죠. 손으로 직접 쓰니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작은 손맛이라고도 써봤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평범한 것 같았죠. 다시 지우고 생각했습니다. 은빛 반찬이라고 적어봤어요. 은빛 머리에 할머니가 만드는 반찬이라는 뜻이었죠. 글씨가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이번엔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은빛 반찬.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60이 넘어서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죠. 은빛 반찬 간판을 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제법 들었고 매출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죠. 가게 일만으로는 하루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게시판에 여러 전단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예 교실 수강생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참을 망설이며 서 있었어요. 손을 뻗어 전단을 떼어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전단을 꺼내봤습니다. 이 나이에 붓을 잡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설렜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낯선 문턱을 넘는 게 쑥스러웠죠. 계단을 올라가면서 여러 번 멈췄습니다. 돌아갈까 싶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해보는 거야.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뭐. 2층 복도에서 서예 교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젊은 직장인도 있었고 대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랑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셨죠. 어서 오세요. 처음이세요? 앞에서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인 것 같았어요. 네, 등록하러 왔어요.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를 안내받고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붓과 먹, 벼루,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붓을 처음 잡아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붓은 처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먹을 가라. 벼루에 물을 조금 붓고 먹을 문질렀어요. 검은 물이 천천히 번져나갔죠.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냄새 같았어요. 오늘은 마음 심자를 써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큰 글씨로 심자를 썼어요. 세 획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글자였죠. 하지만 막상 쓰려니 어려웠습니다. 붓을 들어 종이에 댔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했어요. 첫 획을 그었는데 먹이 번지면서 지저분해졌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옆 사람이 볼까봐 손으로 가렸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선생님이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손을 잡아 붓을 바르게 잡는 법을 알려줬어요. 엄지와 검지로 붓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받치는 거였죠. 이번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삐뚤빼뚤했습니다. 1시간 동안 같은 글자만 반복해서 썼습니다. 10번, 20번, 30번. 점점 손에 익숙해졌어요. 붓끝에서 먹이 번지는 느낌도 알 것 같았죠. 마지막에 쓴 글씨는 제법 괜찮았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집중하느라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많이 늘으셨어요. 처음인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늘 쓴 글씨들이 들어 있었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내가 쓴 글씨였죠. 자랑스러웠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나오는데 게시판에 또 다른 전단이 보였어요. 한글 교실, 컴퓨터 교실, 요리 교실. 여러 강좌가 있었죠. 배울 게 참 많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글씨들을 펼쳐놓고 봤습니다. 첫 번째 글씨와 마지막 글씨를 비교하니 확실히 달랐어요. 마지막 글씨가 훨씬 나았죠.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에 마지막 글씨를 붙여놓았어요. 마음 심자.
이 글자를 보면서 생각했죠. 내 마음을 다시 찾는 거야. 도연에게 짓밟혔던 마음, 민영에게 상처받았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거야. 다음 주에도 서예 교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좌도 알아보기로 했어요. 배우고 싶은 게 많았죠. 60이 넘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거울을 보니 뺨의 멍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흔적만 약간 남아 있었죠.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버려진 인생 같았는데 아직 배울 게 많구나. 아직 살 날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는데 이제는 30만 원을 넘기는 날이 많아졌어요. 단골 어르신들이 생겼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젊은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김치를 정리하는데 낯선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옷이 낡아 보였어요. 김치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분명했어요. 얼마나 드릴까요? 3,000원어치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김치는 얼마 되지 않았죠. 큰 통에 김치를 가득 담아드렸어요.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하시고 가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나도 저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됐다고요. 그날 이후로 거동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몇 분께 일주일에 한 번씩 김치와 나물을 갖다 드렸어요. 동네 복지관에도 연락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 명단을 받았죠. 명희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반찬 걱정 없이 지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요. 오후 4시쯤 젊은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임신한 것 같았는데 배가 불러 있었어요. 김치 맛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친정엄마가 추천해 주셨거든요. 반가웠습니다. 입소문이 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김치를 담아주며 시식도 권했는데 여자가 맛을 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친정엄마 말이 맞았어요. 계산을 하면서 여자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려운 이웃분들한테 반찬 나눠주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네,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려고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자가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는데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오늘은 40만 원이 나왔어요. 그중 10만 원은 따로 봉투에 넣었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명희 씨, 가게 잘 되죠? 착하게 사시니까 복 받는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어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구나. 평생 도움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베푸는 사람이 됐구나.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별을 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가게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멋지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도연이 생각도 나지 않았고 민영이도 떠오르지 않았죠. 오직 내 삶만 생각했어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구나.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구나. 60이 넘어서 찾은 행복이지만 진짜 행복이구나. 다음 날 점심시간이 한창인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은빛 반찬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도연과 민영이 서 있었고 단골 어르신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는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이 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맞아요? 자식을 버리고 혼자 잘 사시네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연아, 조용히 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연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요? 엄마가 우릴 어떻게 했는데요? 엄마가 우릴 버렸잖아요. 민영이 도연 옆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흐느꼈는데 연기였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님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단골 어르신 한 분이 나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다른 어르신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저게 무슨 짓이냐?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수군거릴 뿐이었죠. 가게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아, 그날 밤 일 기억하지? 내가 민영이 말만 믿고 나를 때렸잖아. 도연의 얼굴이 잠깐 굳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먼저 민영이를 괴롭혔잖아요. 제가 화가 난 건 당연하죠. 민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구박하셨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거짓말이야. 내가 일부러 접시를 떨어뜨렸고 나는 그냥 조심하라고 했을 뿐이야.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20명은 넘어 보였고 모두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눈빛이 따가웠습니다. 엄마가 이러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직장에서도 소문나고 이웃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하고 다 엄마 때문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얼굴이 더 붉어지고 있었어요. 주저앉을 듯한 무력감이 밀려왔고 땅이 꺼져버리면 차라리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수치심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단골이었던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자, 도연아. 민영이 도연의 팔을 잡고 가기 전에 나를 똑바로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 승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조용히 말하고는 도연을 데리고 갔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쏟아졌어요. 창밖을 보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게를 힐끗 보고 고개를 돌렸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고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시계 초침 소리만 뚝딱거렸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는데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다가
잠깐 망설이더니 다시 걸어가 버렸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가게도 끝이고 내 새로운 삶도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고 발걸음이 무겁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는데 텅 빈 집이 나를 반겼고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는데 눈물이 났지만 흐르지 않았고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말로 억울했지만 세상은 내 편이 아니었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믿었습니다. 우는 며느리와 화난 아들의 연기를 믿었어요. 그날 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며칠 후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정리하며 일상처럼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했어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면서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는데 도연과 민영이었고 그 사이에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어요. 손주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서 있었죠. 어머니.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어색했고 민영은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냥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손주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망울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죠. 그래, 들어와.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마침 단골 어르신 몇 분이 계셨고 이웃 아주머니들도 김치를 사러 와 있었습니다. 모두 도연 가족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 아들이구나. 자식이 부모한테 소동 피운 사람들이잖아.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고 민영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는 상황을 모르는지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김치 가게예요? 손주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예뻤어요. 그래, 할머니가 하는 가게야. 손주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민영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엄마 그날 일부러 넘어졌잖아. 집에서 나한테 연습했잖아.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단골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모두 듣고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숨이 멎을 것 같았죠. 뭐라고? 도연의 눈빛이 흔들리며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연습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민영이 다급히 손주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손주의 입을 막으려 했어요. 얘가 장난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상상으로 말을 만들잖아요. 하지만 손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순진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접시 떨어뜨리는 연습했어요. 나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혼날 거라고 했어요. 단골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놀란 표정으로 민영을 쳐다봤어요. 그럼 그동안 어머니만 욕먹은 거잖아. 며느리가 일부러 넘어졌다니 그럼 자작극이었네. 하느님,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민영의 변명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도연이 민영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민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도연아, 그게 아니라. 대답해. 정말로 일부러 넘어진 거야? 민영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나는 침묵 속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만 유지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세상이 알아버렸구나. 단골 어르신 한 분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희 씨, 억울하셨겠어요. 진실이 이제야 밝혀졌네요. 다른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교활했다니 명희 씨만 손가락질 당하고 이웃 아주머니들도 민영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도연이 민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고 민영이 아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집에 가자 얘기해야겠어. 도연이 손주를 안아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민영도 고개를 숙인 채 따라갔어요.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는 나와 단골 어르신들, 이웃 아주머니들만 남았죠. 명희 씨,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따뜻한 위로가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다들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고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기분이었죠.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어요. 진실을 안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일주일 후 단골 어르신이 가게에 오셔서 전해준 소식이 있었습니다. 도연 부부가 직장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였는데 그 소문이 직장까지 퍼졌고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대요.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를 통해 민영의 친정 쪽 소식도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민영에게 전화해서 욕심이 너무 많았다며 크게 꾸짖었다고 했어요. 가게에 손님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들이 생겼죠. 명희 씨 역경을 이겨내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쑥스러웠지만 고맙기도 했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도연이 혼자 찾아왔어요. 민영도 없었고 아이도 없었죠.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니?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민영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민영이가 거짓말쟁이였어요. 도연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래서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을 바라보니 예전의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나를 때렸던 사람이었고 민영의 거짓을 믿었던 사람이었죠. 도연아, 내가 나를 때린 순간 우리 관계는 끝났어. 이제 각자 살아가는 거야. 엄마, 가거라.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도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도연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었죠.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끄면서 생각했습니다. 도연과 민영은 몰락했고 나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어요.
사람들의 존중도 되찾았죠.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여보, 내가 해냈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고 어디선가 잘했다는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많았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고 눈빛도 살아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았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고 꿈도 꾸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은빛 반찬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게 중 하나가 되었고 매일 아침 문을 열면 단골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공간이었죠. 오전 10시 가게에서 김치를 담고 있는데 단골 어르신 몇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오신 분들이었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명희 씨, 오늘도 배추김치 2kg 주세요. 네, 금방 담아드릴게요. 김치를 담으면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얘기, 손주 얘기, 동네 소식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명희 씨는 정말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고맙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제가 더 고마워요. 계산을 하고 어르신들이 나가시고 나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니 정돈된 진열대, 깨끗한 냉장고, 반짝이는 유리창이 보였어요. 모두 내 손으로 가꾼 것들이었죠. 낮에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어울리고 저녁엔 서예 교실에서 붓을 잡았습니다. 일과 배움 두 축으로 하루가 바쁘고 충만하게 흘렀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오후 4시쯤 가게가 잠깐 한가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는데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문득 도연 생각이 났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고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죠.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몫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고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이었고 새로운 글자를 배우기로 했어요. 복자였죠. 교실에 들어서니 다른 수강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된 사람들이었고 수업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명희 씨, 오늘 글씨 기대돼요. 저도요. 복자 어렵다던데. 선생님이 칠판에 복자를 크게 써놓으셨습니다. 복잡한 글자였지만 아름다웠고 의미도 좋았어요. 붓을 들어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붓끝이 안정되게 움직였고 먹이 고르게 번졌어요.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했으니 제법 그럴듯한 글씨가 완성됐죠. 와, 명희 씨 정말 늘었어요. 옆자리 수강생이 감탄했습니다. 쑥스럽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내가 꾸민 공간이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거실 벽에는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상장과 수료증이 놓여 있었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구나. 이제야 알겠구나. 행복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지켜내는 거라는 거리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의 웃음, 서예 교실에서의 성취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의 평화로움이 떠올랐어요. 평범한 하루였지만 소중한 하루였죠. 그 긴 세월을 돌아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했고 며느리에게 모함당했으며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나는 다시 일어섰죠. 남은 날들이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웃고 배우며 살아간다면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양보다 질이었고 시간보다 의미였죠.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고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죠. 내일 아침에도 가게 문을 열 겁니다. 단골 어르신들을 맞이하고 김치를 담으며 웃을 거예요. 저녁엔 서예 교실에 가서 새로운 글자를 배울 거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차를 마실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찾은 자유였고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고 꿈속에서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행복한 꿈이었죠. 은빛사연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이 피어나고 평안히 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